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28살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랑 있고 친오빠도 있습니다. 네, 저희 오빠 사장인데 회사 이스라엘에서 있고 저기 사장입니다. 이게 제 친구 약인데요. 그 친구는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한국 국적이에요. 근데 그 친구의 가족들 한국 남자랑 결혼하는 거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남자들이 좀 작고 마르고 믿음직스럽지 못한다고요. 특히 그 친구의 여동생이 많이 반대였어요. 사랑하는 언니가 이제 먼 외국에까지 가서 따로 살아야 되니까요. 제 친구가 결혼하고 2년 뒤에 여동생이 한국에 초대했어요. 여동생도 마침 제대한 후에였어 한국으로 왔고 여동생이 현보이랑 같이 있기 싫다. 그래서 호텔에 따로 자겠다 할 정도로 진짜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 여동생 지금 현보 되게 좋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친구 남편이 여동생 한국에 왔다고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얘기해서 소고기 집에 갔대요. 근데 소고기 집이 조금 인기가 많아서 좀 시끄럽대요. 아마 중국인들이었는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럽게 해서 친구의 남편이 여동생이 눈치 좀 봐나 봐요. 근데 갑자기 나무 젓가락이 그 친구 머리 여동생이 꽂혔어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한국인 형부를 둔 24살 노아라고 합니다. 저는 아주 먼 나라 한국을 아주 싫어했어요. 거의 증오했죠.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질색팔색을 했으니까요. 왜냐면 제가 제일 사랑하는 언니를 뺏긴 기분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싫어했던 건 바로 형부였던 것 같아요. 결국 다 형부 때문에 언니가 한국으로 가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형부의 실체를 목격하게 된 날이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보게 된 그 충격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미셸 언니가 태우라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처음 말했을 때 저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제가 6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언니가 저를 거의 직접 키웠기 때문에 저는 언니를 이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엄마는 우리를 부양하기 위해 맞교대를 하셨고 아빠는 글쎄요. 실제로는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치자면 언니는 학교 준비를 도와주고 숙제를 도와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제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죠. 언니는 저보다 4살이나 많지만 항상 제2의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을 마치고 집에 오셔서 방금 만난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는 폭탄 선언을 하셨을 때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죠? 우리한테요? 이 남자가 결혼식만 올리면 지구 반대편으로 데려갈 거라는 걸 몰랐던 걸까요? 나는 태우와 결혼하는 것이 왜 끔찍한 생각인지에 대해 하늘 아래 모든 논리를 대었지만 언니는 그저 그 인내심을 아는 미소를 지으며 내가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만날 때까지 기다려봐. 노아. 태우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야. 우리 가족의 큰 보탬이 될 거야. 네, 그럴 법한 이야기죠. 저는 태우와 오랫동안 같은 방에 있는 것조차 거부했어요. 언니가 태우를 데리고 올 때마다 저는 제 방으로 달려가서 그들이 떠날 때까지 음악을 틀어놓곤 했죠. 이 깡마른 외국인이 들어와서 제 언니를 빼앗아 간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유치하죠? 당연하죠. 하지만 언니는 제게 모든 것을 의미했어요. 부모님이 우리 삶에서 신경을 쓰지 않은 상황에서 언니는 제게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그녀를 잃는다는 생각, 그녀가 저를 버리고 도망가서 자신의 삶을 시작한다는 생각. 제가 그 가능성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저희 저항은 여기까지만 가능했습니다. 결국 언니는 저에게 태우와 친해지지 않으면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스라엘 방위군의 멋진 군인이 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대담한 전장에 대한 환상도 언니가 그런 위협을 내려놓는데 필요한 배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언니는 제게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를 맞은 동생처럼 굴복했습니다. 분노한 언니를 달래기 위해 결국 언니와 태우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의무감으로 어색한 식사를 한 번 하고 그 후 이 패배자가 정신을 차리고 떠날 때까지 계속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그 운명적인 저녁 식사는 텔아비브의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멋진 이스라엘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식당에 들어섰을 때 이미 테이블에 앉은 태우가 무릎에 냅킨을 올려놓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동생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의 모습을 처음 본 순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압도당했습니다. 키는 17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30대 초반보다 더 젊어 보이는 날씬하고 마른 체격이었죠. 깔끔한 버튼다운 셔츠와 슬랙스 차림에 그는 긴장된 에너지로 진동하는 것처럼 보였고 식당 안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감히 언니를. 저는 숨을 죽이며 중얼거렸고 간신히 눈물을 참았습니다. 언니가 우리를 발견하고 저를 안아주려고 달려오자 태우는 너무 빨리 뛰어올라 의자를 넘어뜨릴 뻔했습니다. 얼굴 가득 멍청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어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로 격식을 차린 인사를 하며 다가왔습니다. 노아, 드디어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언니가 항상 이야기를 해서 이미 아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가 힘차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저는 언니에게 뭐야? 라고 말하는 듯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그러지 마 라고 경고하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는 밤새도록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착하게 굴어야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상황은 더 꼬여만 갔어요. 태우는 식사 내내 안절부절 못하며 안절부절 못했고 대화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은 채 이 주제에서 저 주제로 넘어갔어요. 그는 제 인생, 관심사, 희망과 꿈에 대해 연신 질문을 쏟아냈고 제가 제대로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노아, 너는 꽤 촉망받는 젊은 운동선수라고 들었어. 어떤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대학에 진학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운동을 직업으로 삼고 싶으신가요? 아, 그만하라고. 저는 마침내 그의 말을 끊고 두 손을 번쩍 들어 진정하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냥 자기 얘기나 하는 게 어때요? 태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니 갑자기 다시 움츠러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 제가 너무 많은 걸 물어봤네요. 태우가 말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남자의 언어적 설사가 짜증스러웠지만 적어도 좋은 인상을 남기려는 그의 진지한 노력은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저를 사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불안한 에너지 덩어리였어요. 자주 섞인 웃음과 함께 그는 마침내 마음을 열고 자신의 배경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부산에서 중상류층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서울의 명문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몇 년 동안 일하다가 인생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퇴사했고 유학 중 언니를 만났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애정, 언젠가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태우가 마음을 열면 열수록 그를 적극적으로 싫어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그는 다소 허풍이 심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제 언니를 진심으로 아끼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쩌면 제가 그동안 언니의 약혼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일지도 몰라요. 밤이 끝날 무렵 태우와 저는 사실 꽤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EDM과 클래식 록의 장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다가 레스토랑 전체가 소란스러워지기 전에 결국 언니가 우리를 말려야 할 때까지 둘은 열띤 공방을 주고받았죠. 태우와 작별 인사를 나누던 중 태우는 저를 옆으로 끌어당기더니 의외로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로잡았습니다. 노아, 제가 아까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요. 내 언니를 정말 사랑하니까요. 남은 여생 동안 언니를 책임질게요. 언니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겁니다. 약속할게요. 나는 태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혹시 미사여구는 없는지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잡고 꽉 쥐며 수락의 뜻을 전했어요. 언니를 잘 돌봐줘. 아니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거칠게 대답했어요. 태우는 환하게 웃으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언니를 실망시킬 일은 절대 없어. 물론 언니가 지구 반 바퀴를 돌아서 이사 온다는 것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우를 알게 되고 나니 적어도 그가 언니를 제대로 대할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제가 마침내 한국 방문을 결정했을 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공항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안내 방송이 제 생각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저는 기내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탑승구로 향하는 승객들의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세상에, 언니를 마지막으로 직접 본 지 2년이 넘었습니다. 2년 동안 이스라엘과 한국을 오가며 영상 통화와 안부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언니가 바로 앞에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언니가 얼마나 많이 변했을지 상상만 할 뿐이었습니다. 미소 짓는 승무원에게 탑승권을 건네고 활주로에 들어서자 뱃속 깊은 곳에서 불안한 마음이 꿈틀거렸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 사이가 달라졌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에 살면서 언니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했다면요? 아니, 바보 같은 생각은 그만둬요. 저는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혼란과 격변을 겪으면서 제게 닻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언니였으니까요. 오히려 그 친밀감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게다가 입국장 게이트에서 저를 기다리는 낯익은 얼굴이 언니뿐인 것도 아니니까요. 결혼한 지 2년이 조금 넘은 남편 태우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끔찍했던 첫 저녁 식사 이후 좀 더 호감을 갖게 된 건 사실이지만 현지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누가 알았겠어요. 책이나 영화에 집중할 수 없었던 저는 12시간의 비행시간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의 문화, 역사, 이스라엘과의 관계 등 한국에 대한 불안한 생각과 이번 상봉이 동생이 결혼하기로 선택한 남자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이 서로 경쟁하듯 뒤섞여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어딘가에 도착하는 장면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우는 아마도 문 밖에서 인간 망치처럼 초조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언니는 영원히 젊어지는 유전자 덕분에 떠날 때와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달려와서 특허받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포옹을 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하강을 시작합니다. 머리 위로 기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제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서비스가 좋은 공항입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경치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하고 창문 가리개를 뒤로 젖히자 눈앞에 펼쳐진 광활하고 미래지향적인 광경에 입이 떡 벌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환승 허브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도시처럼 보이는 이 정도 규모의 공항은 평생 처음 보았습니다. 세련된 터미널이 활주로와 지원 건물을 따라 줄지어 늘어서 있고 그 주변으로 조각된 운동장과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경전철 노선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놀라워. 저는 숨죽여 중얼거리며 거대한 구조물이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다가 바퀴가 굉음과 함께 땅에 닿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으로서 기지를 옮겨 다니며 자랐지만 솔직히 유럽보다 멀리 여행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인프라를 처음 접한 순간 저는 경외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공항이 이런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이 도시 자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행기에서 내려 동굴 같은 입국장 터미널로 향할 무렵 방향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시각과 청각이 미숙한 제 감각에 완전히 낯설었습니다. 한글과 영어 번역이 어지럽게 뒤섞인 LED 표지판과 길 찾기 표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행자와 모노레일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게이트와 중앙홀 사이로 끝없이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미래지향적인 강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건축물이 거대한 산업 리바이어던의 촉수처럼 머리 위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밀려드는 인파에 휩쓸릴 위험에 처한 채 익숙한 얼굴을 찾기 위해 인파를 훑어보았습니다. 공황 상태가 시작될 무렵 헝클어진 검은 머리와 트레이드마크인 구피 안경이 군중 사이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아, 여기야. 태우는 거의 펄쩍펄쩍 뛰면서 손을 힘차게 흔들며 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괴짜 형부의 반가운 모습에 긴장이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쑥스러워하는 그를 향해 다가가 주저없이 어깨를 두드리며 친근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이야. 반가워. 형부가 갑자기 저를 특유의 위압적인 곰포옹으로 끌어당기며 보아뱀처럼 꽉 껴안았고 제가 항의하듯 끙끙거릴 때까지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해. 저는 쌕쌕거렸습니다. 미안해. 형부가 수줍은 듯 끙끙거리며 죽음의 악수를 풀었어요. 형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제 팔짱을 낀 채 저를 흘깃 쳐다보았어요. 살이 조금 찐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태우는 제가 기억하는 모습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구겨진 와이셔츠의 소매는 팔뚝을 지나 무심하게 걷어 올린 채로 사방으로 툭 튀어나온 굵은 검은 머리카락에 헝클어진 걸레질도 똑같았습니다. 약간 조증에 걸린 듯한 열정적인 표정이 그의 깊게 패인 이목구비를 가로질러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거의 2년 반이 지난 후라 정말 어색했습니다. 그 작은 이스라엘 카페에서 후무스 한 접시에 둘러앉아 처음으로 정을 나누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전혀 지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가는 것을 느끼며 태우의 시선을 꾸준히 마주했어요. 나도 반가워요. 근데 언니는 어디 있어? 직접 날 데리러 오기 귀찮아서 못 왔다고 말하지 마세요. 태우의 얼굴에 과장된 모에 분노의 표정이 퍼졌다. 그는 손등을 이마에 대고 감격에 겨운 표정을 지었다. 오랜만에 소중한 동생을 보게 될 생각에 너무 긴장해버렸다고. 아내는 긴장해버려서 못 왔어. 나는 그의 과장된 연극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기지도 않는 낄낄거림을 내뱉었다. 비꼬는 듯한 대답을 하기도 전에 뒤에서 익숙한 무게가 대포한 발을 쏘는 듯한 힘으로 제 몸을 내리쳤습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형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왠지 더 늙어 보이지 않는 유일한 언니가 갑자기 저를 꼭 감싸 안으며 뒤에서 꽉 껴안았어요. 저는 그녀의 철제 손잡이에 몸을 비틀며 그녀의 메가와트 미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처럼 여행으로 흐트러진 모습으로 거꾸로 누워있는 언니는 왠지 모르게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야. 언니는 웃으며 제 이마에 뽀뽀를 해줬고 저는 언니의 큰 애정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아, 이제 와서 나한테 삐지면 안 돼.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노노. 언니의 유머 감각은 언제나처럼 여전해. 저는 한바탕 웃으며 맞받아쳤습니다. 언니의 기쁨에 나는 격렬하게 포옹으로 화답했습니다. 제가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 애칭인 노노라는 창피할 정도로 유치한 별명을 붙인 것은 언니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잠시 시간을 가진 후 형부는 옆으로 다가와 아내의 어깨에 한 팔을 감쌌습니다. 언니를 바라보는 그의 애틋한 눈빛에 다시 한번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아, 지금까지 이곳에 엄청난 규모에 충분히 놀랐지? 언니는 분주한 터미널을 이리저리 손짓하며 놀리는 듯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여기는 한국이 제공하는 맛보기 정도야. 본격적인 체험을 할 준비가 되었어? 기대감을 낮추려고 애썼지만 아찔한 흥분이 제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텔아비브의 졸린 작은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으쓱하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건방진 미소를 지으며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야. 저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하세요. 할머니, 물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을 짙은 회색 안개로 뒤덮은 오후에 짙은 스모그 속으로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제 허세는 순식간에 시들해졌습니다. 천천히 빙글빙글 돌면서 목을 뒤로 젖혀 공항 단지를 둘러싼 초현실적인 도시 풍경을 바라보면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한높은 고속도로와 매달린 철로가 거울에 비친 유리와 강철로 된 고층 건물들 사이를 가로질러 어두운 하늘 높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버스와 택시가 차선이나 신호등 체계도 없이 우리 주변을 가로지르며 불가능할 정도로 안무에 맞춰 움직이는 사이클론처럼 이리저리 오가고 있었습니다. 형부와 언니는 완전히 넋이 나간 제 표정에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으며 잠시 이 용감한 신세계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땠어? 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아? 형부는 숨죽여 웃으며 제 어깨에 애정 어린 박수를 치더니 언니의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노아. 서울의 끝없이 매력적인 모든 것을 보여줄 시간이 충분하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먼저 숙소로 이동하고 난 뒤에 시내 곳곳을 둘러보도록 하자. 그의 말대로 태우와 언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확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작은 해치백 세단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졸린 텔아비브와는 다른 세상의 광경과 소리, 냄새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도시가 빽빽하게 들어선 주거용 타워와 고속도로 고가도로, 지하철 노선이 얽히고 설키며 앞으로 뻗어나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보행자들은 산호 돌출부 주변에서 칼을 휘두르는 물고기 떼처럼 밀려드는 차량 사이를 두려움 없이 피했습니다. 압도적인 스케일의 모든 것이 위협적이면서도 묘하게 짜릿한 기분을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도시 공간의 모든 분자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피할 수 없는 생동감이었습니다. 많은 글로벌 도시들이 단절되고 단절된 느낌, 생명이 없는 콘크리트 틈새가 주거지 사이를 메우고 있는 반면 서울은 전기적 연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뚝 솟은 오피스 단지 사이로 포장마차와 포장마차 식당이 밀집해 있었고 활기찬 동네 시장이 인도로 넘쳐났으며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사찰 종소리와 음악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소음과 움직임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고막이 아플 지경이었지만 언니와 태우는 거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감각의 홍수 속에서 에너지를 끌어내어 랜드마크와 다채로운 일화를 재미있게 짚어주며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번화한 관악구에 위치한 두 사람의 아담한 방 2개짜리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쯤 저는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제 방문을 위해 준비해둔 한국 음식의 포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파? 시차 때문인가? 언니가 아는 듯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새로운 시차에 적응하기 위해 기름진 간식이 먹고 싶을 거야.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간식이라는 말에 형부는 노트북을 스크롤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흥분한 강아지처럼 신이 난 표정으로 저에게 돌아섰습니다. 훌륭해. 노아에게 포장마차 음식 문화를 제대로 알려주려면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정말 좋아할 거야. 김밥, 떡볶이, 짜장면 그리고 에헴. 언니는 형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큰 소리로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쟁반을 들고 부엌에서 나온 언니는 활기찬 남편을 향해 눈썹을 뾰족하게 치켜세웠어요. 한 번에 하나씩 먹이도록 해. 그렇게 먹다가 체할라. 형부는 언니의 놀리는 듯한 표정에 약간 움츠러들며 미안한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 미안. 언니가 항상 내가 음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싫어하거든. 자,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자.
언니와 태우가 서서히 한식의 어지러운 가능성을 안내하는 동안 남은 저녁 시간은 완전히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매콤한 고추장을 바른 떡볶이 떡부터 고소한 불고기 소떡소떡, 채소와 해산물로 속을 채운 바삭한 전 튀김까지 얼마나 많은 새로운 맛을 맛보았는지 셀 수 없을 정도였죠. 긴 하루의 여행이 시차 적응으로 마무리된 후 만족스러운 음식 혼수 상태에 빠져 소파에 기대어 쓰러지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언니가 마지막 접시를 정리하고 태우가 뜨거운 자스민 차를 끓이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잠에 빠지기 전 제 기억 속에 마지막으로 남은 이미지는 소파 반대편에 바짝 붙어 있는 언니와 태우의 모습이었어요. 손가락을 맞댄 제 가정에 대한 만족감으로 반짝이는 눈빛을 빛내고 있는 두 사람은 여느 신혼부부보다 더 잘 어울리고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안에 깨달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반나절만 지내면서 뻔뻔한 바깥 언니가 특유의 기질로 받아들인 것 같은 광경과 소리, 맛에 둘러싸여 보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왜 이곳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모든 고정관념을 매번 깨뜨리는 이 활기차고 박동하는 세계에 빠져보자는 태우의 초대를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도, 서울은 차분한 현실이 아니라 중독성 있는 질주였고 영원히 자유분방한 언니는 그 마법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밤처럼 언니의 눈이 기쁨으로 반짝이는데 필요한 것이 그 정도였다면 이 전기의 나라를 집이라고 부르는 언니의 선택을 제가 뭐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의식의 꿈틀거림이 저를 끌어당기면서 마침내 이곳에 도착했다는 사실에 묘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운이 좋다면 이 시끌벅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언니에게 마법처럼 작용한 것이 제게도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짜릿한 전망을 염두에 두고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지 궁금해하며 따뜻한 잠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길거리 음식을 탐험하던 어느 날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형부는 마장동 인근에 위치한 소박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갈비집에 대해 쉴 새 없이 극찬하고 있었는데 지글지글 맛있는 양념 소갈비로 유명한 곳이었죠. 망원동 갈비를 먹어보기 전에는 갈비를 먹어봤다고 할 수 없지. 어지러운 미로 같은 골목길을 지나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형부가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이곳의 양념장은 말 그대로 대대로 내려오는 오래된 비법이지. 그 숯불갈비를 생각만 해도 벌써 침이 고이네. 형부는 저는 태우의 전형적인 열성적인 세일즈맨십의 즐거운 표정과 눈웃음을 주고받으며 식사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입맛을 돋우는 설명에 저도 모르게 군침이 돌기 시작했기에 열심히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초등학교와 한약방 사이에 자리한 소박한 식당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서울의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비좁은 식당 안은 시끄럽고 소란스러웠고 나무 연기와 지글지글 끓는 고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울퉁불퉁한 알루미늄 식탁 주위로 거친 손님들이 어깨를 맞대고 둘러앉아 서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건장한 아줌마 종업원들이 주문을 외치며 지글지글 끓는 갈비 접시를 앞뒤로 나르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형부는 압도적인 감각의 공격에 면역이 된 듯 황홀한 표정으로 그 소란스러운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하지 않아? 여기가 진짜 서울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언니는 눈썹이 떨림으로 치솟았습니다. 글쎄, 여보, 오늘 밤은 좀 시끄러워 보여. 다음에 덜 붐비지 않을 때 다시 오면 안 될까요? 안 돼. 얼마 남지 않았는데. 태우의 눈에는 흥분된 기색이 역력했지만 무시하듯 한숨을 내쉬었다. 조금 북적거린다고 이 맛있는 건 못 먹을 수는 없지. 그렇게 말하며 그는 우리 둘의 팔꿈치를 각각 붙잡고 미친 집 안을 헤쳐나가기 시작했고 한우 갈비살과 특별한 디핑 소스 레시피에 대해 계속 수다를 떨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산한 뒤 식당의 구석에 꽂혀있는 낡은 알루미늄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경치를 감상하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맞은편에 대각선으로 앉은 시끄러운 중국인 관광객들의 시끄러운 소리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그릴에서 나오는 탄소고기 지방과 캐러멜화된 설탕, 숯불과 버섯 에센스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향, 간장과 쌀, 식초, 양념의 산뜻한 톱 노트 등 북적이는 야외 주방에서 풍기는 향은 완전히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문하기도 전에 저는 아찔한 기대감의 의자에서 거의 공중부양을 하고 있었어요. 파전과 지글지글 뜨겁게 구워진 갈비가 테이블에 처음 나왔을 때쯤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소갈비에 육즙이 가득한 분홍색 속살을 둘러싼 바삭하게 구워진 가장자리를 씹자마자 맛의 폭탄이 한꺼번에 저를 강타했습니다. 짠맛, 단맛, 참깨, 숯, 그리고 멸치 발효 소스에 흉내낼 수 없는 펑키한 맛이 모두 제 입안에서 행복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황홀한 갈비찜을 먹으면서 무아지경에 빠졌던 것 같은데 그 다음 기억나는 것은 주변이 서서히 소란스러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아지경에 빠진 저는 건너편에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점점 더 시끄러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두툼한 팔뚝에 기괴한 중국 문신을 새긴 한 젊은 남자가 점점 더 난폭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비웃음에 밥그릇을 어설프게 비우며 거침없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소고기로 인한 무감각에서 벗어나려고 애썼고 시끄러운 고함과 웃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공격적으로 변해가자 이마가 찡해졌습니다. 갑자기 그 건장한 남자가 앞에 놓인 알루미늄 탁자 위에 소주를 한 모금 더 들이켰습니다. 친구들이 욕설과 격려의 소리를 지르자 그는 술병을 쿵하고 내려놓고는 흘린 술을 두툼한 손바닥 사이로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호전적인 경멸의 표정을 지으며 술에 적신 한 줌의 술을 우리 테이블을 향해 직접 휘둘렀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거의 흐릿하기까지 했습니다. 순간 왼쪽 어깨와 가슴에 소주 샤워기가 터지면서 온기가 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순간 태우는 이미 한 번에 폭발하듯 우리 테이블 위로 뛰어올라 원초적인 분노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저는 소심한 처남이 술에 취한 중국인 훌리건들을 혼자서 테이블 전체에 내려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입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우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빠른 속도와 격렬한 발차기로 중국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고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도발적인 공격을 시작했던 근육질의 남자는 사타구니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져 두개골에서 눈이 튀어나오며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동료들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구겨진 채로 식당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거나 오피트 7인치의 한국인이 파괴된 가운데 당당히 서 있는 모습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에도 태우의 얼굴에는 만족감이나 자만심의 흔적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능숙한 동작으로 땀에 젖은 이마에 거친 머리카락을 뒤로 빗어 넘기고 놀란 직원들과 남은 손님들에게 단 한 번의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혼란을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온화한 어조에도 불구하고 강철 같은 자신감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그는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 레스토랑은 호전적이고 무례한 손님들의 행동으로 인해 더럽혀지기에는 너무 훌륭한 곳입니다. 경찰이 개입하기 전에 이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게 좋겠어요. 그 말과 함께 형부는 뒤돌아서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침착하게 우리 테이블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그의 미묘하게 들뜬 가슴과 헤어라인을 따라 흐르는 땀방울만이 방금 전 그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미셸과 저는 기절한 물고기가 숨을 헐떡이는 것처럼 충격에 휩싸인 채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길고 길게 이어진 후 언니는 마침내 다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언니는 남편을 처음 본다는 듯이 남편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태우는 무심한 척 눈썹을 치켜 올리며 비즈니스 같은 몽상에서 깨어난 듯했습니다. 아, 너희 둘이 저런 놈들의 무례한 행동을 목격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걱정하지 마. 그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한국식 환대의 진정한 의미를 곧 잊지 못할 거니까. 믿기지 않아 입이 벌어졌습니다. 형부는 음흉하게 목소리를 낮추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테이블을 가로질러 몸을 기울였다. 한국 특수작전부대에서 3년 넘게 있었으니 술 취한 주정뱅이 몇 명을 상대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 그렇게 말하며 그는 침착하게 지글거리는 갈비를 젓가락으로 하나 더 집어 입술 사이로 밀어넣으며 만족스러운 신음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일생일대의 육체적 구타를 당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무해한 저녁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언니가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하자 제 얼굴에는 경외감의 표정이 퍼졌습니다. 그동안 간과했던 형부에 대한 사소한 특징들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형부의 무심한 강렬함, 강인한 신체적 자신감, 항상 주변을 살피는 그의 레이저 같은 집중력. 우리가 거리를 지나갈 때 낯선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를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가 신경이 예민한 사이비 지식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순진무구한 과시욕이 수면 아래 숨어있는 특수부대 요원의 뛰어난 실력과 흔들리지 않는 신경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짧은 난투극을 인내심을 가지고 형부는 안내하는 태우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갑자기 감탄과 형제애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는 제 시선을 사로잡았던 불안과 회의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 대신 저는 형부를 사랑하는 언니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어떤 잠재적 위협이 닥치더라도 미셸을 항상 맹렬히 보호해줄 수 있는 대문자 M을 가진 최고의 능력자, 암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제 눈은 우리 사이에 놓인 지글지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갈비 접시로 내려갔고 무의식적으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술 취한 건달 무리와 싸우는 것이 서울 최고의 요리장인 정신을 감상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형부는 게임 그 이상인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딱 들어맞았어요. 그는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지키는 특수 요원으로서 목숨을 걸겠다고 맹세했으니까요.
이 소박한 갈비집과 같은 음식에 내재된 오랜 전통을 지키는 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온 우리 문화의 가장 신성한 요소에 대한 헌신의 다음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셋이 다시 식탁에 앉아 새로운 열정으로 훈연 소스를 바른 갈비를 먹으면서 저는 태우와 몇 번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우리 사이에는 무언의 대화가 오갔다. 그는 이제 저를 언니와 관계에 불만을 품은 투정 어린 아이가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진정한 형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니의 곁에 있어야 할 든든한 수호자이자 보호자인 오빠의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편안히 앉아 서울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더 많아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형부가 우리 가족의 가장 높은 꿈과 이상을 지켜줄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힘입어 그 문화와 음식의 초월적인 위엄을 아무런 걱정이나 구속 없이 제 모공 속으로 스며들게 했습니다. 충격적이었지만 궁극적으로 가슴 뭉클했던 그 에피소드 덕분에 저는 혼란스러운 서울 생활의 열정을 더욱 진심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 충돌하는 모든 맛과 문화에 취해 형부와 함께 저는 마침내 주저없이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은 정말 모든 감각을 위한 끝없는 다층적 향연이었습니다. 거리를 탐색하고 풍요로운 풍요를 음미하려면 예리한 수용력과 새롭고 낯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언니와 형부는 그 취약성에 자신을 열고 여행에 자신을 맡기고 도시의 리듬과 열정의 흐름에 몸을 맡기며 눈을 뜨는 깨달음에서 다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 전문가였어요. 네온으로 가득한 도심 협곡의 틈새로 눈을 비비며 남산의 울창한 산자락 공원 너머 밤하늘에 희미하게 반짝이는 별똥별을 처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반짝이는 별빛은 분명 이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어딘가에서 매일 저녁 볼 수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가느다란 빛의 원뿔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분출하는 인간 기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조용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영원하면서도 역동적이고 일정하면서도 일시적인 이 형이상학적 이정표는 매 순간 저를 더 깊이 끌어당기는 서울의 모순적인 에너지를 가장 적절하게 구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순간순간의 경험들이 아무리 격렬하고 압도적으로 느껴지더라도 도시는 항상 저를 유혹하여 지평선 너머의 다음 순간을 찾게 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열고 놀라움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울은 저에게 꾸준히 마법을 부렸습니다. 언니와 형부를 끝없이 열정적인 가이드로 삼은 저는 이 도시를 완전히 사랑하게 된 본능적인 경험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모든 지역에는 새로운 경이로움과 예술, 문화, 음식, 축제에 대한 현지인들의 뜨거운 열정에 흠뻑 젖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로 같은 인사동 골목을 돌아다니며 언니는 장인의 가게에서 빛나는 분청 도자기와 깎아 만든 목공예품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형부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진 아틀리에와 각 공예품의 역사적 뿌리에 대해 숨가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무더운 어느 날 오후, 우리는 남대문 시장의 거대한 식자재 바자회의 혼잡함 속에서 절망적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상인들은 항구에서 갓 잡아 올린 해산물을 파는가 하면 루비처럼 잘 익은 아시아산 배를 높이 쌓아놓고 반짝이는 햇볕에 반짝이고 아줌마 생선 장수들의 울음소리가 합창하듯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밤에 노량진을 보시면 진짜 광란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라고 감탄하자 언니는 그저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전통 가옥이 잘 보존된 골목 사이로 그늘진 골목이 이어진 조용한 동네 한옥 마을을 명상하듯 산책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형부 씨가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는 현지 미식가 네트워크를 통해 예약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예약이 잘 되는 새로운 레스토랑으로 떠나는 시끌벅적한 미식 탐방이 이어졌습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에는 창덕궁과 경복궁 같은 고궁의 숲으로 들어가 긴장을 풀고 재충전을 하곤 했습니다. 시차로 인한 가벼운 낮잠에 빠져든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매미 울음소리와 부드러운 바람에 춤추는 버드나무의 속삭임에 이끌려 꿈결 같은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저녁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동네를 가도 네온사인이 켜진 거리 풍경은 노점상, 즉석 댄스 파티, 북적이는 야시장, 끊임없이 쏟아지는 소주잔 부딪히는 소리로 폭발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열정적인 길거리 연주자들이 지하철 입구 창살 주위에 모여 원초적인 리듬과 절도 있는 동작으로 구성된 신명나는 사물놀이 한 판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몇 분 만에 상당한 규모의 관중이 느슨하게 원을 그리며 환호하고 야유를 보내며 놀라움에 찬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 한 번은 형부가 감미로운 방종의 고전적인 저녁이 될 것이라며 우리를 소박한 지하에 있는 바에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나무 패널로 된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이 술집은 낡은 TV 모니터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시끄러운 함성과 환호로 꽤나 활기가 넘쳤습니다. 마지막 남은 빈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은 저는 곧 한국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의 모든 투수를 환영하는 함성과 하이파이브에 휩싸여 식당 전체가 들썩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언니와 형부는 저의 열광적인 반응에 흠뻑 취해 즐거워했습니다. 서울에 대한 첫인상은 규모와 강렬함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거대했지만 두 사람의 세심한 여행 큐레이션 덕분에 도시의 리듬에 서서히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시민들의 흥겨움이 뼛속 깊이 스며들어 제2의 자연처럼 느껴질 때까지 말이죠. 언니는 가끔씩 저를 옆으로 흘깃 쳐다보며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 하지만 그 놀리기에는 결코 잘난 척이나 우월감은 없었고 단지 제가 방어벽을 낮추고 그녀가 온몸으로 받아들인 이 용감한 새로운 세계에 정면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며 뿌듯한 자부심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동네를 구불구불 걷는 동안 눈을 크게 뜨고 놀라는 형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구름을 가르는 롯데월드타워 첨탑의 칼날 같은 실루엣에 감탄하거나 홍대 앞 유흥가의 상시적인 뒤풀이 파티 분위기에 넋을 잃거나 조평 한옥 지붕 트러스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한 기하학적 구조에 의아해할 때면 저는 경외감에 사로잡힌 상태였죠. 심지어 서울의 세계적인 길거리 음식을 맛보는 단순한 행위조차도 끝없이 매혹적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플래터 하나하나에 대한 형부의 숨 가쁜 내레이션을 따라잡기 위해 젓가락 잡는 기술을 익히는 것도 금세 배웠습니다. 이 분식 반찬의 내용물을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새우젓과 무당근무 절임, 떡볶이의 고소한 고추장 양념과 어우러져 감칠맛이 터질 테니 그 감칠맛을 즐겨보세요. 매콤한 고추장이 푹신푹신한 떡을 감싸며 불처럼 타오릅니다. 잘게 썬 채소와 부드러운 불고기, 소고기가 어우러진 감칠맛 나는 육수. 형부 씨를 미식 가이드 삼아 서울의 대표 먹거리를 맛보는 것은 마치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과 같은 경험으로 순식간에 진화했습니다. 눈을 감고 입안 가득 퍼지는 복잡한 맛과 향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숯불 연기와 천천히 끓인 사골 국물의 은은한 풍미부터 참깨, 파, 매실가루, 구운 후추의 찰나적인 고소한 맛까지 모든 맛이 여러 세대에 걸쳐 엮인 재료와 조리에 대한 독특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제가 아무리 서울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취기에 점점 휩쓸린다고 고백해도 형부와 언니는 끊임없이 자신을 뛰어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내가 최대 몰입의 지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때면 둘 중 한 명 또는 둘 다 새로운 재료를 추가하여 경험을 더욱 황홀한 과몰입으로 몰아넣곤 했습니다. 서울의 리듬에 나를 내맡기겠다는 고상한 생각만큼이나 서울은 때로 충격적이고 본능적인 방식으로 나를 다시 지상으로 끌어내리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부와 언니가 제 옆에 서서 저희 넋이 나간 표정을 보며 활짝 웃고 있을 때 저는 마침내 제 앞에 펼쳐진 이해의 길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 생활에 처음 적응하지 못해 헤매던 그들이 이제 그 리듬과 윤곽을 완전히 익힌 저를 기꺼이 안내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수평선 위로 우뚝 솟은 N서울타워의 조명을 받은 주춧돌에 느긋하게 흔들리는 빛을 따라 남산 케이블카를 향해 완만한 경사로를 구불구불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정중하게 입을 다물고 향기와 합창의 불협화음, 그리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가로지르는 네온 만화경이 우리를 숭고하고 혼돈스러운 품으로 감싸 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저항과 회의의 마지막 흔적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는 어린아이 같은 경이로움과 가능성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피어났고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숲 위로 올라가 도시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케이블카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 저는 조용히 언니와 형부의 손을 잡기 위해 몰래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저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매이자 형제로서의 깊은 애정이 담긴 눈빛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서울이 수년 전 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제 마음속에도 지울 수 없이 새겨지도록 교묘한 술책을 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순과 짜릿한 가능성이 뒤섞인 이 격렬하고 눈부신 다감각적인 소용돌이를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깨달음, 즉 거의 계시적인 깨달음으로 곧 피할 수 없는 귀환을 계획해야 한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언니와 형부를 휩쓸었던 열정과 발견에 열린 여정을 따라 첫 발을 내디뎠고 서울은 그 정기적이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영적 진동 속에 그들을 완전히 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의 무한한 장엄함과 신비로움이 제 의식 깊숙이 침투할 수 있도록 그 감싸 안는 길을 대담하게 계속 걷고 싶었습니다. 한 장소에 압도당하고 압도당하는 숭고하고 초월에 가까운 정신착란을 경험하고 그 반대편에서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황홀경을 반복해서 갈망하는 것을. 케이블카가 울창한 남산 숲의 캐노피 위로 흔들리고 덜컹거리며 아래 펼쳐진 네온에 젖은 화려한 파노라마 위로 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 동안 저는 뼛속 깊이 차분한 결심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띠며 언니를 향해 고개를 돌린 저는 삐걱거리는 기계의 소리 너머로 언니만 들을 수 있도록 몸을 기울였습니다. 알다시피 한동안 나는 언니가 결혼해서 여기로 이사 온 것을 정말 원망했어.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고백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바보 같지만 이해해줘야 해.
나는 언니가 부모님 같은 존재였다고. 언니는 자라면서 내 전부였어. 언니. 그걸 잃는다는 생각. 언니가 날 버린다는 생각에 한동안 정말 힘들었어. 그 말에 언니의 표정은 감정이입에 휩싸인 표정으로 구겨졌습니다. 언니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입을 열며 대답하려 했지만 저는 그저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단 없이 끝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내 말 마저 할게. 제가 거칠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점은 그 감정이 아무리 잘못됐다고 해도 그 밑바닥에 진실이 묻혀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원래 두려워했던 방식이 아닐 뿐이지. 언니는 내게서 사라졌으니까. 언니는 그 엄숙한 인정에 낙담한 표정으로 이마를 찡그렸습니다. 언니가 내면에서 솟구치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전에 저는 당당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말은 내가 우상시하던 언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내 편이 되어주던 그 겁 없는 나쁜 여자 말인 거지? 하지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훨씬 더 인상적이고 영감을 주는 무언가에 의해 대체되었어. 흔들리는 케이블카 캐빈을 가로질러서 저는 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다정하게 꽉 쥐며 계속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내 인생보다 더 큰 언니가 완전히 초월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어. 이 도시를 누비는 모습, 그 에너지와 경이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모습. 서울 정신의 귀화 시민 그 자체가 된 것 같았어. 인간의 저류와 열정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교향곡과 같은 파장에서 영원히 진동하는 것처럼 말이야. 언니는 제 말에 무게의 감정이 북받쳐 목이 메었고 케이블카의 어두운 조명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또렷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녀가 대답하려고 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는 울음소리로 변했습니다. 노아,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를 거야. 그동안 내가 여기로 이사 온 것을 원망하고 내가 현실 생활에서 도피처를 선택했다고 생각할까봐 겁이 났어.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 언니. 케이블카가 엔서울타워 전망대 종점을 향해 흔들리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언니의 반대편에 있는 형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제가 영혼을 드러내는 독백을 하는 내내 특유의 고요함으로 앉아 있었고 마치 저와 언니가 남매 사이에 친밀한 순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나 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의 눈빛을 마주했을 때 그의 평소 상냥한 표정은 깊은 감사와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저에게 주신 이 엄청난 선물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두 사람을 포용하는 손짓으로 두 사람을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의 경이로움을 저에게 소개해준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촘촘하게 짜여진 비밀의 세계로 저를 들여보내주셨으니까요. 이번 여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고향에 있는 여동생을 빼앗긴 것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언니가 이곳으로 이주한 것이 오히려 언니를 가장 현실적이고 즐거운 자기 자신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형부가 다가와 제 어깨를 꼭 껴안았는데 그 조용한 제스처는 그의 눈에서 빛나는 감정에 의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어떤 말도 필요 없었고 새로 찾은 가족의 깊이와 서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우리 셋은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남은 길을 올라갔고 각자의 시선은 우리 아래로 펼쳐진 눈부신 서울의 파노라마를 향해 바깥으로 흩어졌습니다. 가까운 거리에는 노점상과 네온사인으로 가득한 번화한 시장가가 있었고 그 사이로 보행자와 차량이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중간 거리에는 유리와 강철로 된 거대한 고층 빌딩이 도심을 둘러싸고 있었고 여기저기 돌출된 유원지나 고대 석조 궁전 문이 현대식 건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상업적 팽창의 외곽을 훨씬 더 벗어나면 숲이 우거진 산봉우리들이 지평선을 따라 물결치는 고요한 영속성을 배경으로 인간의 독창성과 끊임없는 재창조의 경련을 항상 이곳에서 펼쳐 보입니다. 케이블카가 타워의 정점을 향해 신음소리를 내며 달려가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주변 도시의 소음이 다시 한번 저를 덮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번만큼은 그 자극의 쓰나미에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두려움도 서울의 거침없는 품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케이블카에서 내려 저 아래 도심 거리로 내려왔을 때 저는 이곳을 다시는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언니와 형부 홍보대사에 지칠 줄 모르는 헌신과 열정 덕분에 서울은 제 마음속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인류의 천둥 같은 심장 박동, 영원한 재생과 재생의 엔진, 다차원적인 경이로움을 지닌 자연의 힘, 그 흐름에 휩쓸릴 만큼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계시를 끝없이 펼쳐 보일 이 거대 도시의 추진력 있고 원초적인 울림에 사로잡힌 또 다른 영혼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물론 저는 곧 지상의 가정생활의 일상과 리듬으로 돌아가 일시적인 작별을 고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형부와 언니가 이제 막 저를 안내하기 시작한 감각 창란의 미로 속으로 더욱 깊이 파고들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귀환 순례를 계획하고 꿈꿀 수 있는 기회일 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제 양옆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가운데 저는 밤하늘을 향해 당당히 솟아오른 탑의 정점을 바라보며 그 높은 높이에 겁먹지 않았습니다. 인공 석재와 유리로 이루어진 그 아찔한 첨탑은 이제 불안감보다는 저를 공격하기 위해 여전히 손짓하는 경험과 발견의 영역에 대한 기대와 흥분으로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언니는 제 결심을 감지한 듯 옆으로 살짝 윙크를 날린 다음 나와 형부의 팔을 감싸며 우리를 앞으로 끌어당겼다. 여기까지가 이번 관광에서 마무리야. 언니가 환희에 찬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서울이 진정으로 리듬에 몸을 맡길 만큼 대담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에 표면을 거의 긁지도 않았어. 저는 그녀의 도전적인 미소에 두려움 없이 거침없는 제 미소로 답하며 그녀의 목적의식적인 걸음걸이에 한 걸음 한 걸음 맞춰 나갔습니다. 다음번에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셋은 함께 웅웅거리는 거대 도시의 심장부로 함께 출발했고 정신적으로 새롭게 결속된 친척이 되어 끊임없이 펼쳐지는 열정과 발견에 대담한 새 항해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망설임도 제약도 장벽도 없이 우리 주위에 영원히 도사리고 있는 가능성의 파도와 급류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세 명의 기꺼이 순례자가 생생하고 혼돈스러운 지금을 향해 나아가고 그 속으로 휩쓸리고 또 휩쓸리고 싶은 굶주린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